브라운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자신과 동료 과학자들이 개발했던 알고리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브라운은 사이먼스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레이딩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목요일이 되자 메달리온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에 다시 모인 사이먼스와 브라운, 머스는 르네상스의 현재 수익과 손실을 나타내는 컴퓨터 모니터 하나를 출시했다. 자신들의 매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었다. 한 무리의 주식들에 대한 첫 번째 일괄 매도가 진행되자 시장은 충격을 받아 더욱 하락하며 르네상스에 더 많은 손실을 안겼다. 이후에도 동일한 과정이 반복됐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사이먼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주시했다. 퀀트 투자의 선두 기업들 모두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 PDT는 단 이틀 만에 모건 스탠리의 자금 6억 달러를 손해봤다. 이제 매도는 시장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목요일에 S&P 500 지수는 3%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387포인트 떨어졌다. 메달리온은 이미 전체 운용자금의 20%에 이르는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RIEF도 약 10%에 해당하는 30억 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르네상스 구내식당에는 연구원들과 직원들이 아무런 말 없이 앉아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지 염려했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침묵만 가득했다. 연구원들은 자정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의 트레이딩 모델이 망가진 것일까? 알고 보니 경쟁자들이 르네상스 투자 포지션에 4분의 1과 같은 포지션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많은 다른 기업들을 감염시키는 동일한 병으로 르네상스가 고통받고 있는 셈이었다. 선임 과학자들은 손실 자체가 아니라 사이먼스가 트레이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며 포지션을 줄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일부는 사이먼스의 결정을 자신들의 노력을 이념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신호로 여겼고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한 선임 연구원은 사이먼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당신이 정말 틀렸다라고 썼다. 또 다른 과학자는 사이먼스에게 당신이 시스템을 믿는지 아니면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넌더리를 쳤다. 사이먼스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정말 믿었지만 시장에서 입은 손실이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고 말했다. 즉 평균에서 벗어나는 표준 편차 수치가 20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런 수준의 손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사이먼스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르네상스의 대출은행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다. 만일 메달리온이 계속 손실을 입는다면 도이치뱅크와 바클레이스 뱅크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심지어 바스켓 옵션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은행 내에 거의 없었다. 그렇게 급작스럽고 심각한 손실은 은행의 경영 상태와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투자자와 규제기관에 충격을 줄 것이다. 바클레이스 뱅크의 중역으로 르네상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인 마틴 말로이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대답을 바라며 브라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브라운은 매우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는 않은 것 같았다. 다른 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RIEF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해 2년 전에 영입된 고위 임원 드와이어는 그주 금요일에 재보험사 대표자들에게 RIEF를 권유하려고 사무실을 나섰다.
RIEF가 그의 전체 주식시장이 올랐는데도 약 10% 하락한 상태라 고객들은 들고 일어날 태세였다. 하지만 드와이어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는 르네상스에 합류하면서 집을 팔았고 그 돈을 메달리온에 투자했다. 또 기업 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도이치뱅크에서 대출도 받았다. 이제 드와이어는 거의 10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 젊은 시절에 크론병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증상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그런데 극심한 통증과 고열, 지독한 복부 경련이 다시 시작됐다. 스트레스로 병이 재발한 것이었다. 미팅을 마친 뒤 드와이어는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려고 매사추세츠주로 가는 페리 선착장이 있는 롱아일랜드 해협으로 차를 몰았다. 자동차를 주차하고 주차 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기 위해 기다리면서 자신의 극심한 고통이 끝나는 상상을 했다. 그냥 브레이크가 파열되게 놔둘까? 드와이어는 감정적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주말을 보내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메달리온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조짐이 보였다. 그날 아침 메달리온 펀드가 다시 포지션을 매도하자 시장은 약수로 돌아서지 않고 그 트레이드들을 수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장의 전환이 그날 AQR의 SNS가 매수 주문을 한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드러내는 것은 여기서 멈추도록 합시다. 사이먼스는 이렇게 말하며 매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월요일 아침에 이러자 마치 열이 내린 것처럼 메달리온과 RIEF는 다시 수익을 냈고 대부분의 대형 퀀트 트레이드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드와이어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후 르네상스의 일부 멤버들은 사이먼스가 르네상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며 불평했다. 한 멤버는 사이먼스에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포기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사이먼스는 나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와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르네상스는 다시 일어섰다. 글로벌 시장이 더욱 격변하면서 메달리온이 감지하는 신호들이 빛을 발했고 메달리온 펀드는 2007년에 8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브라운이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를 받을 수 있는 수익률에 거의 근접했다는 뜻이었다. 새롭게 구성한 RIEF 펀드가 그에 약간의 손실을 입었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2008년 초에 이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미국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식 및 채권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메달리온은 늘 그렇듯이 이런 혼돈 속에서 오히려 번창하며 그해 초 몇 달간 20% 이상 상승했다. 사이먼스는 르네상스의 지분 중 최대 20%를 매각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되살렸다. 2008년 5월 사이먼스와 브라운을 비롯한 르네상스의 몇몇 중역들은 카타르의 국부펀드 대표자들을 만나 르네상스 지분 매각을 논의하기 위해 카타르로 날아갔다. 이슬람 교대의 기도일인 금요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미팅은 다음 날에야 할 수 있었다. 호텔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은 그들에게 사륜구동 자동차로 모래 언덕을 오른 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빠른 속도와 위험한 각도로 가파른 모래 언덕을 미끄러지듯 달려내려오는 유명한 오프로드 자동차 주행 체험을 추천했다. 끔찍하게 더운 날이라 브라운과 다른 사람들은 호텔 수영장을 선택했다.
하지만 사이먼스는 업계 내 베테랑이며 투자 전문 기업 오펜하이머에서 최고 경영자를 역임한 인물이자 르네상스의 마케팅과 전략적 방향을 설정한 업무를 위해 영입한 스티븐 로버트와 함께 사막으로 향했다. 얼마 후 그들은 산처럼 높아 보이는 모래 언덕을 자동차가 거의 뒤집어질 것 같은 맹렬한 속도로 달렸다. 사이먼스는 창백해졌다. 로버트는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 속에서 사이먼스에게 괜찮냐고 소리쳤다. 사이먼스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로버트에게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로버트는 사이먼스에게 말했다. 안심해요. 그들이 늘 하는 일이라 안전해요. 사이먼스가 대답했다. 만약 자동차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가장 멍청한 방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로부터 5분 더 사이먼스는 공포에 떨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며 안정을 되찾았다. 사이먼스는 로버트에게 외쳤다. 아, 알았다. 물리학의 원칙이야. 타이어에 마찰력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모래 속에 있으니 타이어에 마찰을 일으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이먼스는 미소를 지으며 가장 적절한 과학 문제를 생각해낸 자신을 뿌듯해했다. 휘트니는 전혀 안심하지 못했다. 코노넨코가 그의 행동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난 사이먼스 저택에서의 만찬 후 휘트니는 시르에 빠졌다. 그와 매그맨은 르네상스를 떠나기로 약속했지만 르네상스에서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짜증나게 하는 동료와 기업 문화에 대한 염려 때문에 1년에 수천만 달러씩 들어오는 수익을 포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휘트니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코노넨코에 관한 결정을 참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로 여겼다. 예전에 메달리온 펀드에서 비종업원 투자자들을 내보내려는 사이먼스의 결정에 휘트니가 반대한 적이 있다. 만일 헤지펀드가 직원들에게만 돈을 벌어다 주면 사회에 도대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한때는 르네상스가 굳게 단결된 대학교 학과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제 남을 밀쳐내는 예리한 팔꿈치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 2008년 여름 휘트니는 북미 최초의 수학 전문 박물관인 국립수학박물관에서 대표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료들은 그를 조롱했다. 일부는 휘트니에게 정말 사회를 개선하고 싶으면 르네상스에 계속 머무르며 더 많은 부를 쌓은 뒤 만년에 기부하라고 했다. 한 동료는 그에게 당신은 자기 만족을 위해 떠난다 라고 했다. 휘트니는 내게는 개인적인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 라고 대답했다. 동료는 콧방귀를 뀌며 그건 이기적이라고 했다. 휘트니는 르네상스를 떠났다. 매그맨도 견딜 만큼 견뎠다. 몇 년 전 9월 11일 테러 공격 때문에 중년의 위기를 겪었을 때는 삶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여행했고 유대교에 더욱 심취해 돌아오기도 했었다. 코노넨코가 여전히 르네상스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비즈니스 전체를 그와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매그맨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보다 평온하고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 롱아일랜드에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외곽의 글래드 와인으로 이사했다. 2008년 내내 글로벌 경제가 계속 악화되며 금융시장이 폭락하면서 르네상스 지분 인수에 대한 관심도 사라졌다. 하지만 메달리온 펀드는 혼돈 속에서 번창하며 그의 82% 급등했고 이 덕분에 사이먼스는
20억 달러가 넘는 개인 소득을 올렸다. 이런 엄청난 수익 탓에 하원의 청문회에서 금융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의 한 부분으로 사이먼스의 증언을 요청하기로 이르렀다. 사이먼스는 대민관계 고문인 조나단 가스탈터와 함께 열심히 준비했다. 헤지펀드 운영자인 조지 소로스가 우측에, 존 폴슨이 좌측에 앉았고 그 가운데 자리 잡은 사이먼스는 헤지펀드가 규제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와 헤지펀드 운영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의회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사이먼스는 청문회뿐만 아니라 산업계 자체에서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참 뒤에 생각나는 그런 인물이었다. 모든 시선이 사이먼스와 달리 금융 붕괴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던 폴슨과 소로스를 비롯한 몇몇 다른 투자가들에게 집중됐다. 그들은 예전 방식의 투자 조사로 이러한 사태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방식의 지속적인 잠재력과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폴슨은 2005년에 동료 파올로 펠레그리니가 주택 공급 시장의 가격이 40%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격 차트를 개발했을 당시 통제가 안 되는 주택 공급 시장에 먼저 관심을 보였다. 기회가 눈앞에 와 있다는 감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활용해야 할 벼슬이야. 확실해. 폴슨이 펠리그리니에게 한 말이었다. 두 사람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도에 대비하는 금융 파생 상품인 신용부도 스와프를 매입해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200억 달러에 이르는 뜻밖의 소득을 올렸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헤지펀드 투자가 조지 소로스도 신용부도 스와프에 투자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39살의 여전히 동안인 데이비드 아이오는 2008년 5월에 산업계 컨퍼런스에서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이 부동산과 관련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모면하기 위해 회계 부정을 질렀다고 비난해 찬사를 받았다. 훗날 자신의 성공을 비판적 사고 기능 덕분이라고 했던 아이오는 그해 후반부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았다. 폴슨과 소로스의 경우에서 얻는 교훈은 분명했다. 즉 시장을 능가하며 한 수 앞서 나갈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성실함과 뛰어난 지능과 상황 대처 능력만 있으면 가능했다. 사이먼스의 퀀트 투자 모델과 머리는 좋으나 세상 물정 모르는 수학자와 괴짜 과학자들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방법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8년 RIEF가 17% 하락한 후 르네상스의 연구원들은 이 손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미 실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내에 있었으며 그의 S&P 500이 배당금을 포함해 37% 폭락한 것과 비교하면 아주 적어 보였다. 하지만 2009년 RIEF가 6% 이상 하락하고 S&P 500이 26.5% 급등하자 그들은 염려하기 시작했다. RIEF가 메달리온과 같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확신했던 모든 투자자들은 RIEF가 메달리온과 전혀 다른 형태의 펀드라고 르네상스가 말했을 때를 불현듯 떠올렸다. 또 다른 투자자들은 메달리온이 여전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잘 나가고 있는 반면 RIEF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뭔가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하며 불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사이먼스를 경외하지 않았다. RIEF 투자자들은 2009년 5월에 열린 전화회의에서
71살의 사이먼스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퍼부었다. 사이먼스는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활황장세에서 RIF 펀드의 성과가 맹공격을 받았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분명히 이해한다 라고도 했다. 투자자들은 RIF를 떠나기 시작했고 곧이어 펀드 규모는 50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었다. 사이먼스가 주식 선물을 트레이드할 목적으로 출범시킨 두 번째 펀드도 가라앉으며 투자자들이 떠났고 신규 고객은 나타나지 않았다. 판매 담당 고위 임원인 드와이어는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고객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다. 1년 뒤 RIF가 몇 번 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자 당시 72살에 이른 사이먼스는 기업의 경영권을 브라운과 모스에게 넘겨줄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메달리온은 여전히 훌륭한 성과를 내며 운용 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르렀고 1998년 이래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연평균 4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워렌 버핏과 다른 모든 투자 거물들의 수익을 앞질렀다. 하지만 브라운은 한 기자에게 르네상스가 RIF나 RIF를 계속 운용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퀀트 투자 방식에 관심을 잃었다는 또 하나의 최신 신호였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품을 잘 팔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 비즈니스를 계속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결정할 것입니다. 사이먼스는 20년 넘게 노력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이제 그 부를 사용할 때가 됐다.